비만대사 수술의 역사 그 첫 번째 편입니다. 비만대사 수술이 공식적으로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의학적 지식과 치료 방법들은 어느 날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연한 어떤 발견을 시작으로 해서 실험과 연구를 거치고 그것이 오랜 시간 동안의 시행착오와 성공을 거듭한 뒤에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효과를 가질 때 비로소 하나의 정립된 이론이 된다는 사실을 꼭 말씀드리고 시작해야겠습니다. 영국의 뉴턴이라는 과학자를 다 아실 텐데요. 어느 날 우연히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지구 내부에 무언가 끌어당기는 인력이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우게 됐고, 이것이 나중에 만유 인력이라는 지구 중력을 발견하는 계기가 됩니다. 비만대사 수술도 비슷합니다. 단지 비만 인구가 늘어나면서 급히 만들어진 수술이 아니란 뜻입니다. 공식적인 기록보다 훨씬 더 이전, 적어도 한 30년에서 40년 전부터 수술로 비만이나 당뇨를 치료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어떤 느낌 같은 실마리가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인물은 1800년대 후반에 오스트리아의 외과 의사 테오더 빌로스라는 분입니다. 외과 의사라면 나라를 불문하고 이 빌로스라는 분을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이분은 현대적인 복부 수술의 아버지이자 창시자라고 불립니다. 식도암 수술과 위암 수술에서 엄청난 업적을 남기시는데요. 특히 위암 수술에서 남은 위를 어떻게 소장과 연결할 것이냐에 대한 방법을 정립한 분이십니다. 외과학 역사에서 정말 크나큰 획을 굵게 그으신 분인데 지금도 오스트리아 빈에는 이분을 기리는 기념관도 있다고 합니다. 이 테오더 빌로스는 위암 환자에서 위의 아래쪽을 절제한 뒤에 남은 위와 소장을 연결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개발했습니다. 그림에서 왼쪽이 남은 위와 12지장을 연결하는 빌로스 1형 타입의 재건이고, 오른쪽은 남은 위와 공장을 연결하는 빌로스 2형 타입의 재건입니다. 빌로스 2형은 위를 좀 더 많이 절제할 때, 가까운 12지장과 연결하기 좀 힘들 때, 너무 멀 때 그 다음 소장 부위인 공장과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도 사용하는 기구에서나 좀 차이가 날 뿐이지 이 빌로스 재건법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빌로스의 수술법은 위 수술의 기본이 됐고 많은 수술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비만한 당뇨병 환자의 위암 수술에서 재건 방법이 어떠냐에 따라서 어떤 독특한 특징이 발견됩니다. 빌로스 2형으로 재건한 환자에서 체중이 좀 더 많이 빠지고 혈당이 개선되는 현상이 여러 곳에서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빌로스 1형에서는 그렇지 않았는데요. 오직 2형만 이런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혹시 잘려나가는 위나 12지장에 당뇨병이나 비만과 연관된 어떤 핵심 원인이 존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현상일 것입니다. 때문에 검증할 수 있는 근거는 없던 때지만 자연스럽게 당뇨병 환자에서의 위암 수술은 빌로스 2형 재건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경험들이 쌓이게 됩니다. 이 시기는 지금처럼 실험용 시약이라든지 임상 연구 기술이 발달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빌로스 2형에서 당뇨와 비만이 호전되는 이유를 찾으려고 해도 불가능했을 때입니다. 그러니 어떤 경험적인 노하우 수준이었고, 이거 뭔가 있는데 하는 그 느낌 같은 심증만 가질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비만대사 수술의 서막은 이렇게 쌓인 지식과 경험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초의 비만대사 수술은 언제일까요? 공식적인 기록은 아니지만 1952년 스웨덴의 빅터 헨리손이라는 분이 최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분은 변비가 아주 심했던 32세의 비만 여성을 치료하면서 소장을 한 105cm 정도 절제했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어떤 비만 치료 목적이었다기보다는 변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 길이를 줄이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어떤 이유로든 이 여성은 수술 후에 아주 악성적인 변비가 해결이 됐고요. 더불어서 비만까지 해결되는 드라마틱한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런 우연 때문에 빅터 헨릭손은 장절제가 비만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고,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2년 뒤
1954년 미국 미네소타 대학의 아노드 크레멘과 존 리너는 비만 치료를 위한 두 가지 타입의 공장 회장 우회수를 발표합니다. 이분들이 공식적인 최초의 비만 대사 수술입니다. 사실 이보다 1년 전에 미국의 같은 대학의 리차드 바코라는 분도 빅터 헨릭손의 연구처럼 장을 잘랐더니 비만 치료가 되었다는 사실을 발표했지만 이건 역시 우연한 발견의 형태였기 때문에 모두가 인정하는 공식적인 첫 비만 대사 수술은 크레멘과 리너의 공장 회장 우회술입니다. 1952년에 비공식적이지만 첫 비만 대사 수술 형식의 수술이 진행됐고 공식적으로 1954년에 비만 대사 수술의 첫 시작이 되었다는 내용을 보면 굉장히 오래됐다는 생각도 들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1952년이면은 한국은 6.25 전쟁을 겪고 있었고 1954년이면 휴전 직후에 국가 전체가 가난에 허덕이고 먹을 게 없던 시절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서구 사회는 그때 비만에 대한 고민을 할 정도로 좀 풍요로운 삶을 하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아이러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은 이제 2019년부터 급여화돼서 이제 막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데 서구 사회는 1950년대부터 관심을 가지고 치료 방법을 위해서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12지장이나 공장 회장 이런 말들이 좀 어렵게 느껴지실 겁니다. 알고 계신 분들도 많겠지만 간단히 좀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입으로 잘 씹어서 삼키면 식도로 넘어가고 그 다음은 이제 밥통이라 그러는 위로 들어가는 건 잘 아시죠? 위에는 위산이 주성분인 위액이 나옵니다. 이것과 넘어온 음식물들이 위에서 수축과 이완 운동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아주 죽 같은 형태로 잘게 분쇄됩니다. 이렇게 잘 분쇄된 형태의 반유동식을 유미즙이라고 합니다. 유미즙이라고 하는데요. 미가 음식물과 위액을 잘 섞어서 반죽된 형태의 유미즙이 제대로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이 위의 마지막 부위에 있는 유문이라는 관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반죽이 완성이 되면 유문이 열리면서 소장의 첫 부위인 12장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부터 12장부터는 소장입니다. 소장의 전체 길이를 한 6에서 7m 정도로 보는데요. 소화기관 중에 가장 길죠. 어떤 분들은 8m가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소장의 첫 부위가 12지장입니다. 12지장은 C자 형태를 하고 췌장을 끼고 있는데 약 길이는 25cm 정도로 소장 중에 가장 짧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위입니다. 이 위에서 넘어온 유미즙과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 그다음에 췌장에서 만들어진 소화 효소들이 만나는 아주 세밀한 소화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충분히 소화된 분해된 영양소는 대장 쪽으로 내려가면서 공장, 그 다음은 회장의 순서로 지나가면서 영양소가 흡수됩니다. 이 공장과 회장은 딱히 눈에 보이는 경계가 없기 때문에 이 어디서부터 회장이고 어디서부터 공장인지 사실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그림처럼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지장을 뺀 소장의 남은 길이에서 한 40% 정도가 공장이고 한 60% 정도가 회장입니다. 이들 각 소장 부위에서 어떤 영양소들이 흡수되는지는 사실 그 비만 대사 수술 후에 나타나는 영양결핍 파트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인데 오늘은 12지장 다음에 공장, 그 다음에 회장이라는 소장의 부위에 대한 용어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학 용어로도 어떻게 표현되는지 알고 계시면 나중에 영문으로 되어 있는 수술법을 이렇게 볼 때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크레멘과 리너의 시작은 미국과 유럽의 여러 병원에서 비만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수술이 시도되는 도화선의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크레멘과 리너가 했던 수술을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은 없었고요. 각 병원마다 제각각 자기 병원만의 어떤 형태를 두고 가장 효과가 좋으면서 완벽한 수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약간의 각축전을 벌이는 형태였습니다. 비만 대사 수술의 역사를 크게 세 가지 시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960년대에서 70년대는 서로 다른 다양한 수술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옵니다. 마치 중국 역사에 나오는 그 춘추 전국 시대라는 시대처럼
어떤 절대 강자도 없이 우후죽순의 수술들이 난무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기초의 시기, 초석을 다지는 시기라고 합니다.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없을 수 없겠죠. 이때는 특별히 뛰어난 수술이 없는, 그러니까 수술법이 표준화를 이루기 훨씬 이전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시기가 10년 가까이 흐르게 됩니다. 비만 대사 수술의 춘추 전국 시대가 한 10년쯤 되었을 때 미국 LA의 페인과 드웨인이라는 두 의사가 공장과 대장을 연결하는 아주 독특한 방식의 수술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수술이 비만 치료에 매우 성공적이었다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수술명은 단측 공장 대장 단락술. 너무 어렵죠? 단측이라는 말은 장과 장을 연결할 때 끝과 옆면을 연결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끝과 끝을 연결하면 단단 연결이라고 합니다. 그럼 옆과 끝을 연결하면 측단 연결이 되겠죠. 이게 굉장히 쉬운 말인데 어렵게 들릴 뿐입니다. 그래서 단측 공장 대장 단락술이란 말은 공장과 대장의 옆과 끝을 이어줬다, 그런 뜻이고, 원래 길이 아니라 지름길처럼 길을 단축해주는 수술을 단락술 또는 션트술이라고 하니까 공장이랑 대장까지 원래 길로 삥 둘러가지 않고 곧바로 가로질러서 연결해줬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들으시니까 좀 쉽죠? 그러니까 대장은 원래 수분을 흡수해서 변을 만드는 역할이 주 기능인데, 소장에 들어온 영양소들이 흡수가 충분히 안 되고 대장으로 곧장 들어가면 당연히 영양 흡수가 안 되겠죠. 그래서 살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1950년대 후반에 발표된 이 공장 대장 단락술은 그로부터 수년간 그 시대의 아주 대표적인 비만 수술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만큼 효과가 아주 끝내준 거죠. 이 수술은 다른 병원, 다른 지역에 있는 의사들한테 좀 유행처럼 퍼집니다. 그래서 이 수술법을 만든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이분이 처음으로 병적 비만, 모비드 오베시티라고 얘기하는 이 용어를 만들어서 처음 사용한 분입니다. 이 용어를 만든 이유가 당시의 보험회사에서 지원, 그러니까 보험료 지급을 받기 위해서였다고 하니까 비만을 질병으로 보지 않는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병적 상태임을 강조하기 위한 어떤 용어를 만든 것입니다. 제가 전에 올렸던 영상 중에 보험회사에서 당뇨 수술이 단순히 살을 빼기 위한 게 아니냐는 것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근거자를 올려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작년부터 국민보험이 적용됐기 때문에 아직도 이 비만 당뇨 수술이 단순히 다이어트를 위한 미용적인 치료로 좀 치부되는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지급이 안 되는 사례가 꽤 많았었는데요. 근데 미국의 경우는 이런 과정이 이미 1960년대 후반에 있었고 병적 비만이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보험회사에서도 받아들여졌다. 이런 게 이제 상당히 의미 있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50년 이상 지났는데 우리는 이제야 이런 논란을 겪고 있다는 것이 좀 새삼스럽고 아쉽다고 하겠습니다. 이 시기에 여러 의사들이 비스무리한 우회설을 만들어서 또 경쟁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몇몇의 강자들에 의해서 이제 그룹 통합이 이루어지던 시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상당히 초기에는 춘추 전국 시대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기는 약간 삼국지 같은 대표되는 수술 몇 개로 통합이 이루어지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유행을 하던 페인의 수술에 문제가 발견됩니다. 수술 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환자를 추적 관찰하다 보니까 간 기능이 급격히 나빠지는 간 부전이 발생해서 91명이 사망하고요. 심각한 영양실조, 단백질 결핍, 그리고 반복되는 설사, 이런 것 때문에 수분과 전해질 밸런스가 깨지는 환자가 계속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1978년도에 미국 보건원, 국립보건원에서 NIH라고 그러죠. 합병증이 너무 많고 심각하다는 이유로 이 수술을 사실상 퇴출시킵니다. 덩달아서 이 비슷한 형태의 수술들도 슬그머니 이제 자취를 감추게 됐고, 환자는 많은데 이제 뭔가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그러니까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이 비만은거가 상대적으로 많은 상태에서 아주 대표되는 수술이 금지가 된다면 다른 대안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당연히 높아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만큼 1970년대에도 서구 사회는 비만이라는 문제가 사회 문제로 좀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또 이 부분에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960년대, 1970년대면
뭐 우리나라는 아주 가난하게 살 때고 먹을 게 흔치 않을 때인데 또 미국과 유럽은 비만 치료에 관심을 가질 때였다고 하니까 뭔가 좀 짠한 느낌? 그래서 우리나라가 먹는 것을 걱정하지 않게 된 게 그리 오래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여기서 듭니다. 예, 아무튼 비만 대사 수술의 태동부터 폐인의 공장 대장 단락술이 실패로 돌아가기까지의 시기를 초석을 다지는 시기, 더 파운데이션이라고 합니다. 비만 대사 수술의 초석기, 기초를 다지는 시기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수술들이 시도되면서 시행착오와 또는 결심맺기를 반복하는,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얻어진 결과들이 지금의 비만 대사 수술의 형태로 발전이 되도록 이 밑거름이 되어주던 시기, 바로 1960년대와 70년대의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로 부작용이 적고 효과가 뛰어난 수술법을 찾고자 했던 그 당시의 외과 선생님들도 아주 대단하지만, 그보다도 아직 모든 게 정립되지 않았던 때, 확실하지 않았던 때 주치 의사를 믿고 수술을 좀 받고자 몸을 맡겼던 환자들이 저는 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존경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분야를 전문으로 한 의사 입장에서 이미 많은 데이터로 검증된 지금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설득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50년 이상 이전에 열악한 환경에서도 수술을 선택했다는 것은 이 의료진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환자들의 결심이 보다 의미 있다고 느껴지고요. 제가 이 역사편 1편의 제목을 비만 대사 수술의 역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정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시도가 있었고 많은 실패가 있었지만 그 와중에도 얻어냈던 아주 좋은 결과들이 지금의 수술법으로 발전되는데 밑거름이 되어주는 시대가 있었고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수술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얘기를 마칩니다.